네, 오늘은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녹화 당일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제가 정 전 의원보다 화력이 뛰어난 분을 빨리 찾아라. 김성회 대변인을 제가 많이 모셨습니다. 밀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행보나 발언 하나씩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색깔은 회색? 회색이요?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머리색인가요? 왜냐하면 머리 색깔도 바뀌었죠.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의외의 발언들을 막 쏟아냈어요. 네. 민주당 표현에 의하면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거죠. 그 지역에 맞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입장 또 윤석열 후보가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붓던 거하고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입장 색깔과는 너무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색깔은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의하세요? 최근에 중도층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에서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듣기 불편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이런 것들은 전 가능한 범위라고 보지만 전두환 씨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 행보나 발언 중에서 하나 꼽아주시죠. 전 관훈 토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알못 윤석열. 예.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분이 어쨌거나 우리나라 법집행 수장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임금 지금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데 150만 원 받고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100만 원 주고도 해달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죠. 이 노동이라는 게 원래 사용주랑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런 선 아래로도 노동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노동을 시켜도 좋다라는 이런 노동가는 좀 제발 헌법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은 우리는 사실은 단일 기준을 갖고 적용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한 16개 정도로 나눠서 직역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그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사족이 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의 배우자 검증 문제 이번 주에 YTN 보도로 다시 좀 이슈가 됐고요. 여전히 파장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 겸임 교원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 여러 대학에 제출한 이력과 수상 실적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먼저 이 사안의 어떤 경중, 심각성의 정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증, 영부인으로서의 검증입니다. 해서 후보자 결혼 이전 이후를 나눌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원 경력을 쌓아오는데 위조가 보통 5개에서 적게는 1~2개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초에는 이력서 상에서 위조되거나 없는 경력이 한 서너 개가 넘어요. 5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학교를 들어가서 교원을 하고 또 거짓에 기초해서 교원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했던 2007년 걸 이제 YTN이 보도를 하신 거고요. 그렇게 이 2개의 교원 경력이 쌓이니까 그 다음으로 옮겨갈 때는 위조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앞에 2개의 대학 교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민대 겸임 교수까지 올라간 건데 이 사상 누각이죠. 발판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처음에 발판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과정을 쌓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위조는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과장됐거나 아니면 허위 경력이 적혀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 같습니다. 저도 절대로 가벼운 사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다만 법률적인 문제점이 일어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현 시점에선 적어도 사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게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도덕적 비난성은 있겠죠. 그게 정말 허위라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당시에 최강욱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던 것이 그가 사적으로 적어준 인턴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라는 혐의를 걸어서 소위 말하는 사문서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정경심 교수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정경심 교수 건이었는데 그 건은 더군다나 해당 지검장, 서울지검장이 본인의 이야기, 즉 최강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의견을 건너뛰고 예.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당국에 지시해서 기소하라고 지시를 한 건인데 지금 갑자기 사문서니까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물론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도종이 찍혀있는 임모 사무국장, 나는 김건희 씨랑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당시에 회장했던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력증명서가 도대체 발급한 사람도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어디서 등장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법적 이사 말고도 이사 직함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말로 백배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건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국 장관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업무방해도 있었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뭐 이런 등등해서 물론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안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법률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드린 말씀은 일단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검토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지원서를 제출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 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법기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고수로 근무하던 당시에 이력서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강민정 의원의 그 폭로를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부분적으로 허위일 수는 있지만 전부 허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은 글쎄요. 지금 조국 수사를 진행했던 분의 입에서 나오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나. 예. 수원여대, 지금 문제가 됐던 수원여대. 그 당시에 저희가 취업 공고는 확인을 못하지만 2021년 취업 공고를 확인하면 경력 3년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 경력 3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허위 기재 및 위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요즘 시간 강사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허위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면 이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데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수사를 엄격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이 봤을 때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례보다는 사실은 해경궁 김씨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은 됐습니다. 근데 그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영 석연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 트위터를 올린 위치나 이런 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자택 부근인 게 확인이 됐었고, 다만 그게 외국에 본사를 둔 또 서버도 외국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인을 그 회사에서는 확인을 안 해준 것 뿐이죠. 근데 해경궁 김치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해서 뭐 어떤 게 더 허물이 크냐, 사실 선거 앞두고 뭐 이런 어느 쪽이 더 잘못됐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후보의 배우자라는 측면이나 사건의 경중에 있어서 좀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이 아니라 이제 대상을 언급해 주신 거고요. 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에 좀 뭐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뭐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뭐 일부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심력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입장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겠죠. 뭐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 외곽에선 있었는데 사실 언론이 이걸 정면으로 다루진 않았거든요. 문제는 YTN이 취재 과정에서 직접 김건희 씨의
이 인터뷰에 성공을 했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과를 하시기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건 간단합니다. 일단 본인이 썼던 경력 중에 어떤 게 허위였는지를 소상히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릴 문제이지 이게 뭐 대충 유감이다를 표명하고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 그 자리가 사과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에 나가는 길에 마주친 기자에게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정중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겠죠. 예. 당 차원과 후보 차원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다소 억울하게 생각하는 측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드리는 게 마땅한데 후보 대 후보로 비교할 때 이재명 후보 측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건데 사실은 대장동 사건만 해도 지금 유한기 씨 사망 이후에 수사가 거의 덮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와 비교해서는 작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건 그래도 인정해야죠. 오늘 좀 힘드시네요. 그러게 말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근데 이제 말씀이 참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참 동의는 안 되는 것이 정치 경력이 단 1년도 없는, 단 1초도 없는 윤석열이란 인물이 대권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민들로부터 쌓았던 신뢰의 근원은 공정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이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분명히 처벌할 것들은 처벌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쌓여왔는데 정작 이게 본인 부인의 문제가 되니까 공정이란 키워드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정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온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본인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지. 그다가 해서는 안 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기획이었다. 아주 정면으로 YTN의 보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보도 자체를 마치 되게 이상하게 여권과 어떤 언론사가 결탁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회사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아니 안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시죠. 그리고 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그 추상 갖지 못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상의해 보고 잘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어제 관훈 토론회부터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까지의 대응까지는 굉장히 고압적이셨잖아요. 그거 좀 알아보고 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관련해서 관련 의혹 보도들이 나온다. 아니, 내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것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뭐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만 와이프가 했던 일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그러면 잘 얘기 안 하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거기다가 뭐 자꾸 추궁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말을 보충할 만한 증거를 좀 보자. 이렇게까지는 부부 사이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권성동 사무총장님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그것이 보호팀이든 검정팀이든 만들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진즉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거 85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배우자 의혹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공당의 선대위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셨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민주당 듭니다. 선대위는 이례적으로 배우자실인가요? 배우자 팀으로 했던가 뭐 예. 현역 중진 의원을 또 실장으로 해서 아예 공식적인 기구로 배우자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독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배우자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대위도 배우자를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후보의 배우자로서 거의 후보께 맡겨드렸는데, 또 후보는 아무래도 가족이시다 보니까 그 철석같이 좀 믿으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의원님, 그거는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 경선 과정에서 신조어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본인 부인 장모 비리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놔뒀다라고 하는 것이면 국민들께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앵커님 말씀하신 다른 이유라는 점에서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계속된 불만들도 올라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물어보고 답변 들을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아니, 선대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요. 배우자께서 무슨 선대에 나온 적도 없고 캠프에서.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뭐 신경을 미처 못 썼다 그러면 그건 뭐 잘못된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고쳐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관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 나왔던 게 뭐 저희 보도도 그렇지만 좀 충격적인 장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갔을 때 이제 얼굴을 감추고 가는 모습인데, 옆에 계시던 분이 누구인가 가지고 궁금해요, 사실은. 사실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미 다 공개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화면을 보고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게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데 카메라가 갑자기 들이대면 당황할 수는 있겠죠. 옆에서 보호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부당한 취재가 들어오고 있으면 보통 카메라를 가리죠. 많이 보셨잖아요. 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후보자 부인에게 그렇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후보자 부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생애 최초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다스베이다 대역도 세우고 그래서 카메라도 따돌리고 그랬으면 좀 나았을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호감도가 있는 꼭 그냥 밝은 분이다. 뭐 실제로 뵌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뵌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윤핵관이 아닌 거죠. 예. 아까 전에 아니라고 하시더니 정확히 인정을 해주시네. 사모님을 만난 사람들이 윤핵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윤핵관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예, 돼야죠. 예. 근데 만나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아주 명랑하고 뭐 일종의 통통 튀는 좀 이렇게 예.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대중 친화적이다. 다른 쪽으로는 조금 이례적이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선 상당히 좀 독특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대변인께서는 뵌 적 없으시겠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윤핵관이 아니시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제 김건희 씨와 좀 다른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 후보 지역 방문 일정에 좀 활발하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 인터뷰 영상 조회수가 더 나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간에서는 후보 아내로 좀 후보를 교체하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표심에 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선거판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후보의 배우자는 잘해야 본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관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관심이 반드시 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또 그 달아나는 표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플랜 B가
다른 분으로 후보 교체인 줄 알았더니 그 김혜경 씨로의 후보 교체가 플랜 B였나요? 흘러나오나요, 계속요? 계속 있긴 있던데요. 아직 불씨는 안 죽은 것 같던데요. 그 불은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런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홍준표 후보님이 여전히 마음을 포기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배우자 문제와 관련돼서 놓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 호남에서 함께 다니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동네 가면 그 어른들이 이제 노래도 한번 해봐라. 이분이 또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노래도 곧잘 하시고 김장도 같이 담그고 그냥 별일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언론은 관심이 없었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좋은 말들이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예.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같이 있는 투샷을 보면 둘의 사이가 어떤지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뭐 나오는 이야기로 치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커플로 같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조금씩 등장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지가 않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오히려 더 한 번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신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중도 잡기인데요. 하실 말씀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클릭이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좌클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좀 보겠습니다. 전두환 공과 발언, 또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기존 민주당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어떤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좀 통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것 자체가 저는 가져올 수 있는 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기조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던지고 이것이 당내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정리가 되면 금방금방 접어요. 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서류를 딱 갖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접죠라고 접었거든요. 저 사람은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뭔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계속 끌고 가진 않겠구나라고 중도층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고가 생각합니다. 유연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색깔은 회색 아니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선거 전략상은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도 서진이거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중도 동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도 나오고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의원의 등판 시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문에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 안심해. 이렇게 집도끼를 향해서는 보증인을 서주고 이재명 후보는 중도를 향해서 또 지역적으로도 동쪽을 향해서 계속 달리는 거죠. 아마 선거 때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선거 전략상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뭐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내려온 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 발언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K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합류 이후에 그러니까 윤 후보 지지가 좀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관련 발언들을 내놨다는 그런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점이에요. 말씀드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후보도 중도를 향해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찬성 입장도 밝혔죠. 그래서 뭐 저는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구성상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우측을 보강해주는 소위 집도끼를 지킬 수 있는 보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한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3월 9일 날 투표장으로 나가야 돼라고 보증인이 돼주고 투표를 독려해줄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87년 6월 항쟁으로 이 직선제가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의 최초 TK 출신 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의 포인트를 달성하면 TK에서 한 표는 수도권에서 2표거든요. 이건 수도권은 어디로 갈까 표인데 이건 전부 다 저쪽에 있던 표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일 필요는 있는데 실용적인 공을 들여야 된다. 전두환 씨에 대한 찬양보다는 정책적인 유연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감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루된 비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서 야 이러다 이거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겠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반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막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포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근데 그게 사실은 선거 전략상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선거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본인이 강조했던 공약도 폐기 사실상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전에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당정 갈등으로 좀 불거진 조짐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걸로 보십니까? 반대하니까 또 내려놓을까요? 그럼 서류를 놓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하면 내려놓겠죠. 예. 그러니까 쭉 흐름을 살펴보면 예. 본인이 납득하면 자존심 고려하지 않고 내려놓는 스타일인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했던 거와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해찬 상임고문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근데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중도에 소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또 부정적일 수 있겠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레임을 잡고 틀을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장하고 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문제점이라는 문제점, 특징이라는 특징이 스피커가 이재명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몇 분 더 나온 것이잖아요. 이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해찬 대표나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그림들은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이해찬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의원은 사실은 표의 확장성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집독치기예요. 근데 기존에 뭐 DJ, 노무현, 문재인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층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기가 좀 꺼려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유인하는 용으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나서신 게 아닌가. 뭐 처음부터 중도 확장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도 역시 뭐 외연 확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 이제 관훈클럽에서 주최한 토론회요. 형식이 뭐 토론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긴 시간 동안 질문을 주고받는 거는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일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에서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질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민주당의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론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언변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분이 애드립을 하거나 선대위에서 나오지 않은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받은 건 고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점은 지적을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내가 집권하면 100일 안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확장 재정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100조하고 50조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총괄은 이거는 우리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 싫어. 딱 예. 잘랐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뭐 추경이면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곤 있는데 김종인 총괄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도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것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냥 대본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예. 관훈 토론회는 정말로 토론회가 아니고 분위기는 완전 인사청문회 분위기던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고개를 좀 자주 흔드시는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 예. 조금 횟수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에 또 좀 다른 행보를 보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항상 이준석 대표가 함께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좀 바뀌었어요. 혼자 다니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또 전략적인 차원의 선택인가요? 그 사실은 선거 캠프나 당내에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나뉘었었습니다. 뭐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역시 후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선을 너무 분점을 해요.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보 혼자 소화하는 스케줄이 많아졌고요. 뭐 따로 또 같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트로이카 삼두마차라고 하죠. 로마 기병들이 몰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트로이카라고 하면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세 분인데 문제는 이 선대위에는 그러니까 마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세 마리가 같이 다니는데 실제로 이 지휘를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후보가 지금 그런 점에서는 시선을 뺏긴다는 것은 이거 본인의 능력 탓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대인의 불협화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합류 이후에 무리 없이 본인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도 계속 구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그 끝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캠프가 좀 크다 보니까 그 각 본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차원이죠, 지금은. 예. 시간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아니 원래 선거라는 게 막 이 그러다 끝나나요?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 바로 선거가 끝나버려요, 그냥. 전 이게 좀 살얼음판으로 보입니다. 위에 눈이 싹 덮여 있어서 되게 고요해 보이는데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깨질 얼음. 김한길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종인 총괄 이렇게들이 과연 조화를 잘 이룰 것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것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